안녕하십니까. 더비용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첫 번째 과목인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는 68페이지 밑에서 6번째 나에 해당되는 대리적 조건화와 학습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행동주의 이론을 배우고 있고요. 이 행동주의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 세 번째 지금 우리가 하는 인지적 접근에 관련되었고요. 이 인지적 접근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반두라고, 또 반두라 하면 항상 떠오르는 말이 바로 관찰학습 또는 뭐 대리학습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셀프 에피케시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 또는 자아 효능감, 이런 용어를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관찰학습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뭐 주의 집중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동기화까지 4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68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대리적 조건화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본인이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식당에 가서 종업원에게 팁을 주는 행동은 매우 좋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정 같은 게 오고 가는 것일 수도 있겠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팁을 주는 것은 수고로움 내지는 수고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니까 좋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또 누군가가 팁을 주는 것을 봤는데, 역시나 그 팁을 받은 종업원이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고, 아, 역시 팁을 주는 행위는 참 좋은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줘야겠다, 이렇게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대리적 조건화의 개념으로 보고, 우리가 바람직한 행동을 계속 학습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69페이지 보면 이제 자아 강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운데 69페이지 가운데 보면 자아 효능감 또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자아 혹은 자기 효능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서, 여러분 그 제가 책에 그 동그라미에 자아 효능감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3개 단어 정도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자신의 어떤 특정 행동 또는 특정한 분야에서 보여주는 자신의 어떤 행동, 그러니까 특정한 행동이나 어떤 특정한 분야나 어떤 영역에서 그것만큼은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신념, 자신감 같은 거죠. 자신감. 바로 이게 자기 효능감을 설명하는, 또는 자기 효능성 또는 자기 효능감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단어입니다. 또 명제이고요. 자신의 특정 행동이나 또는 특정 분야에서의 자신의 행동이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신념, 자신감을 우리는 자기 효능성 또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학습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반두라가 언급한 것이고요. 이 셀프 에피케시라는 이 용어는 반두라가 만들어낸 조어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여러 분야에서 막 쓰는 그런 거고요. 뭐 자기 효능감, 뭐 취업 효능감, 구직 효능감, 학습 효능감이라고 하는 이 에피케시라고 하는 단어를 학대 재생산에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 다음에 69페이지 밑에 보면 향상학습에 제가 가슬리의 학습 이론을 언급해 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전적 조건화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식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가슬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식역법이란, 우리가 야생마를 한 마리 잡아왔어요. 그 사람이 타야 되는 성룡말로 바꿔야 되는데, 식역법은 뭐냐면 조금씩 필요하게 만들어서 안장 올리고 말이 히히하고 쳐내면 또 올리고, 그래서 하면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그렇게 안장 올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벼운 담요 한 장을 올리고 훈련시키고, 또 조금 더 무거운 거 올렸다가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안장을 올렸어도 이제 말이 거부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성룡말로 바꾸는, 이런 것을 우리가 식역법이라 그러고요. 피로법은 한꺼번에 해모치료 하듯이 안장 올리고 쳐내면 또 올리고 또 올리면 또 쳐내고 또 올리고, 그 말은 또 쳐내고, 계속 하다 보면 말이 지쳐요. 말이 피곤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이상 그 안장을 쳐낼 만한, 사람이 타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피곤함이 쌓이게 되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계속 막 일을 시켜요. 끊임없이. 그러면 피로해서 거부하는 게 힘들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러한 좀 무식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피로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 또 양립불가능, 그러니까 불가능법이라는 거. 양립불가능법. 이게 뭐냐면, 양립불가능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가슬리가 말하는 양립불가능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것은 그냥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립이란 말은 내가 그냥 뭐, 좀 우리 말로, 수업 시간에 탱탱 놀고, 공부해야 될 때 탱탱 놀면서 좋은 점수를 받는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항상 다 오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싫은 것도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것이 동시에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것을 거뒀다라는 것, 어떤 좋은 결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뭐죠? 좀 더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금메달 따고 월드컵 우승을 하는 것은 그 좋은 그 장면을 만들려면 끊임없이 그 전에 땀과 노력이 있었겠죠.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좋은 것은 함께 오지 않는다.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연습 없이 좋은 결과가 양립될 수는 없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끊임없는 학습이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도 개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에는 뭐 행동주의 이론은 목적이 뭐냐? 바람직한 행동을 만들어내는 학습의 목표가 있습니다. 상담 기법으로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이완을 시킴으로 해서 불안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70페이지에 나오는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시스테믹이라고 하는 체계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좀 낯설 수 있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체계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좀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구조화된 불안 제거 기법이다. 이렇게 폼으로 해서 우리 행동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불안 제거 기법으로서 바로 체계적 둔감법을 얘기하는데요. 이 체계적 둔감법은 어떤 책에는 약간 순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체계적 둔감법의 순서는 일단은 뭐냐면 긴장을 완화시켜야 됩니다. 긴장 완화해서 어떤 불안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육 이완이라든가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바로 불안 위계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어떠한 내용들이 뭐 불안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A, B, C, D 이렇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뭐 어떤 책에는 약 20개 정도의 뭐 불안 요인들을 나열을 해서 가장 낮은 불안 요소부터, 만약에 A가 제일 낮다면 제일 낮은 A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단계는 상상을 통한 둔감화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가슬리의 식욕법처럼 천천히 등짝에 뭔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둔감화시켜서 사람이 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약한 불안 요인부터 조금씩 상상을 함으로 해서 그 불안을 해소하고 좀 더 높은 불안을 또 가져와서 자꾸만 겪다 보면 또 그걸 극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올라가서 체계적으로 둔감화시키는 전략을 우리는 체계적 둔감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71페이지 보게 되면 토큰법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코노믹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강화물, 특히 2차 강화물로서 쓰는 기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도 있습니다. 격리. 우리가 수업 시간에 떠든 아이, 야, 너 뒤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럼 좋지 못한 행동, 떠드는 행동에 금방 수정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과잉 교정도 있습니다. 오버 컬렉션이라고 해서 잘못한 내용에 비해서 엄청나게 과한 벌을 가하는 거죠. 우리가 뭐 싱가포르인가요?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뭐 그 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뭐 이렇게 기초 질서를 위반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리만큼 엄청난 벌금을 라든가 체벌을 가하죠. 예를 들면 뭐 담배꽁초 버리면 500만 원 벌금. 우리나라는 얼마입니까? 10만 원 정도 되나요? 좀 약하다고 얘기하시는 하는 분들 계신데 한 1000만 원 정도 해봐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적발했을 때 1000만 원이다. 아무도 안 버릴걸요. 그 벌이 너무나 과잉, 오버해서 그것을 교정하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못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리스판스 코스트라고 해서 반응가입니다. 반응가. 잘못한 것에 대한 거기에 부합하는 벌을 주는 거죠. 반응가죠. 예를 들면 내가 만점을 받기 위해서 시험에 컨닝을 하는 학생에게 대해서는 만점을 받으려고 했으니까 그게 상응하는 게 뭐죠? 빵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지를 뺏어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벌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 모델링,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적인 기법에서 쓰이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주장훈련이 있고요. 특히 그 7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나오는 그 주장훈련,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극적 훈련이라고 해서 과거의 조작적 조건화라든가 고전적 조건화에서 볼 수 없었던 인지적 접근을 하게 된 그런 행동주의의 새로운 변화가 바로 거기 나는 뭐 적극성 훈련이라든가 주로 자기 관리, 자기 통제, 이런 부분은 인간의 어떤 인지적 요소가 어느 정도 가미가 돼야 되겠죠. 그러한 상태에서의 좀 발달된 그러한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보게 되면 바로 또 조성이 나옵니다. 조성. 샤핑이라고 하는 건데요. 앞에 행동 조성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행동 조성, 이런 말 쓰는데, 이 행동 조성은 일반적으로 뭐냐면 특징이 아주 배우기 어려운 동작이에요. 또는 하나의 행동입니다. 근데 조금씩 쪼개고 낱개로 단계별로 배우는 거죠.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여러분들 어릴 때 자전거 배우는 거예요. 자전거. 우리 자전거 배울 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정말 무섭죠. 죽기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나 친구들 타는 거 보면 부러워서 배우고는 싶고. 그러니까 처음에 뭐죠? 네 발 자전거를 달고 열심히 다닙니다. 다리 힘이 붙으면 아빠가 와가지고 다리 한쪽을 떼죠. 약간 기우뚱한 모습으로 또 막 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되면 아빠가 잡아주고 두 발로 배웁니다. 뭐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져서 다쳐서 울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 그 어릴 때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정말로 어렵게. 그러나 조금씩 시나브로, 그죠? 이렇게 배움으로 해서 결국에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놀라운 결과가 생기는, 이러한 조금씩 변화를 해 나가는 이러한 것을 바로 행동 조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 조성에 의해서 익힌 어떤 기술이나 재능은 잘 안 까먹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힘들게 배워서 까먹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역할 연기라든가 행동 연습,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상담 이론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12번에 나오는 자기 시시라든가 사고 중지, 또는 15번에 나오는 인지적 행동 수정, 이런 것들은 바로 인지적 접근에서 새롭게 나온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나 온라인 강의 때, 특히 오프라인 강의, 오프 강의 때, 오프 강의 때, 이제 현장에서 강의할 때 많은 학생들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금지적 조건 형성 또는 뭐 내적 금지 기법이 대체 뭐냐,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75페이지에 상단에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피로법하고 비슷해요. 피로법. 우리 피로법이란 게 뭐죠? 한꺼번에 불안적인 요소, 피로를 야기시키는 뭔가를 확 줘버리고 계속 줘버리는 거지, 끊임없이. 예를 들면 어떤 불안적인 요소가 있다면은 그걸 자꾸 피하면은 그 불안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금지적인 조건이죠. 나에게 불안이 온다는 것은 내가 금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한 금하고 싶은 불안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피로하게 그 불안을 자꾸만 노출시킵니다. 그럼으로써 둔감화되는 거죠. 이런 것을 바로 금지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두 번째 줄에 제가 그렇게 하는데, 내담자가 지쳐버리게끔 끊임없이 줌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뭐 범람법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하나의 또 연장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범람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그 결벽증 환자에게 쓰레기통을 뒤집어 쓰여버린다든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상황을 한꺼번에 확 해무치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문제를 뭐랄까 조금 무식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죠? 끊임없이 자기 어떤 불안이 싫은데 그걸 계속 경험함으로 해서 둔감해지는 거죠. 시끄러운 소리 계속 듣지만 그 소리가 늘 들리는 소리가 되면 이제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둔감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보면 제가 그 기출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학습 촉진 기법, 이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강화,
변별학습, 대리학습, 뭐 행동주의에서 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습 촉진을 위한 기법 세 가지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내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법이냐 또는 외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냐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서는 체계적 동감법, 근육이완, 인지적 모델링, 사고정지가 있고, 외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은 뭐 토큰법부터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여러분도 구별하셔야 될 거, 바로 인지적 모델링과 그냥 모델링이 있는데, 인지적 모델링은 코그니티브, 인지적 요소가 좀 가미된 모델링이죠. 어떤 느낌이 있고 스스로 자각을 하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 모델링입니다. 다만 그 밑에 나오는 그냥 일반 모델링은 그냥 봄으로 해서 단순한 관찰로 인해서 배우는 그런 행동이라면, 인지적 모델링은 인지적이라고 하는 과정이 좀 더 가미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지적 모델링은 내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일반 모델링은 외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만 구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꼭 그 기출문제 정리한 거 꼭 외워주시고요. 이어서 이제 REBT 하겠습니다. 자, REBT 문제적 이론이 나왔네요. REBT 이론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고 또 실질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 REBT 이론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알고들 있는데 뭐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REBT 제가 또 이상하다. 그럼 REBT를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가로를 쳤을까? 이 B가 behave입니다. 행동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떤 사람들은 합리적 정서 이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합리적 정서 행동 이론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뭐 그 내막은 좀 더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만은 뭐 이 시간에 설명하기 좀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REBT, RET 뭐 이렇게 둘 다 써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과거에 학습된 내용이 잘못된 학습 또는 잘된 학습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앨리스라고 하는 학자는 행동이 아니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학습이 아니라 어떤 사고 체계, 그 사람의 어떤 신념, 생각, 그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행동주의에서 출발했으나 어떤 행동의 원인을 단순한 학습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고 체계까지 연장을 해서 살펴보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75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REBT에서 강조하는 기본적 원칙으로서 인지, 코그니션이라고 하는 또는 코그니티브라고 하는 이 인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정서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며 또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요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원칙 2에 보면 역기능적 사고는 정서적 고통의 핵심적인 결정 요소이다. 자, 이게 뭐냐면 이런 역기능적 사고체계, 역기능적 신념, 역기능적 생각이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가져오는 원인이다. 핵심적인 결정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 원칙 4에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불합리한 또는 비논리적 이러한 신념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거는 유전적 요소도 있다. 이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좀 심약한 아이, 조금은 상황을 비극적으로 보거나 염세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불합리적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심약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원칙 6에 보면 당시적 신념도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당시적 신념이 바뀔 수 있어야 고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또 처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번 생기는 신념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 잘못된 신념이 있는데 그 잘못된 신념은 절대로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담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할 효과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잘못된 신념도 그 당시의 신념이 그렇다 하더라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을 6가지를 두고 우리는 이 상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76페이지 밑에 보면은 비합리적 신념과 합리적 신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매우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표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합시다. 논리성과 현실성, 실용성, 융통성 또는 파급 효과 이렇게 총 5가지 특성을 보고서 예를 들면 논리성만 보면 합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고 이유를 대도 그 이유가 타당한 거죠. 그러나 비합리적 사고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고 비약적이고 뭐 침소봉대 학대하거나 어떤 극단적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죠? 도 아니면 뭐 같은 그런 양극적 사고 또는 뭐죠? 흑백 논리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논리적 요소가 부족한 것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77페이지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REBT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 앨리스는 뭐라 그러냐면 바로 3가지 당위가 있다라고 해요. 3가지 당위. 이 3가지 당위가 바로 인간의 비합리적 신념을 발생시키는, 야기시키는 그러한 요소다. 그러면서 이 3가지 요소가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에 대한 당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타인에 대한 당위,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당위, 또는 세상, 또는 컨디션, 조건에 대한 당위가 강하게 되면 이러한 당위성이 스스로 자기를 비합리적 신념에 빠뜨리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거기 보면은 당위적 사고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나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면 나는 실패해서는 안 되면 나는 실직당해서도 안 되고 나는 진학을 해야 되면 나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되며 뭐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내가 원했던 대학을 가지 않으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강력한 자기만의 어떤 암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대학에 진학을 제대로 못했다. 자기 진로를 제대로 못 밟았다. 그러면 바로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타인에 대한 당입니다. 마땅히 나도 그러하였으니 너도 그러하여라.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이런 거죠. 연애하는 어떤 그 청춘 남녀 같은 경우죠. 나는 너의 남자친구니까 나는 너만 바라보는데 왜 너는 딴 남자를 보느냐? 왜 나는 너를 보는데 왜 너는 왜 딴 남자를 보느냐? 뭐 이렇게 해서 너는 내 애인이니까 나만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또 너를 좋아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타인에게 대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만약 그게 그렇게 안 되면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거나 오해하거나 뭐 사랑하는 사이가 헤어지는 이런 안타까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상 또는 조건에 대한 당위는 뭐냐면 세상이 나에게 합당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뭐 진급을 했습니다. 내가 부장이 됐고요. 그러면 부장으로서 나한테 대우를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또는 조건이 뭐 방도 따로 있어야 되고 비서도 있어야 되고 그죠? 차도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건 뭐 나를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생각을 또 외골수로 흘러가죠. 저 사람 틀림없이 나를 무시할 거야. 나를 뭐 이사로 승진시켰지만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고 끊임없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보다. 뭐 이렇게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막 확대 해석을 해서 자기 마음의 해석을 해 나가는 이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3가지 당위, 자신, 타인, 세상 또는 조건에 대한 당위가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면서 바로 몹쓸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77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과장적 사고라든가 좌절의 불포용성,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을 품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 그 다음에 인간 가치에 대한 총체적 비하라고 하는 이 3가지 비합리적 신념이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3가지 당위가, 이 당위 3가지가 지금 말한 이 과장적 사고라든가 좌절에 대한 불포용성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가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비하하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 앨리스는 설명을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78페이지 나오는 ABC 확장 모형인 ABCDEF라고 하는 이 REBT의 어떤 논리적인 전개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꿔 나가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78페이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